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이 더 괜찮았었죠. 그래서 동학개미보다 서학개미들의 투자 성과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약 2%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동학개미들은 지금이라도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을 사야 되는 건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들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는 개인 창고를 마련하고 거기에 짐을 쌓아두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셀프 스토리지라고 하는 개인 창고 빌려주는 곳들도 많아졌는데 왜 그런 건지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 이런저런 나라밖 경제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올해 연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선택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들을 이제 뒤늦게 하시고 계실 만한 시간입니다. 항상 이런 후회가 들긴 합니다만 또 새해에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좀 더 또 귀를 쫑긋 세워야 할 시기이기도 하죠.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 오랜만에 모시고 국내 주식시장 또 해외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은 올해 개인적인 투자 성과가 어떻습니까? 뭘 좀 사셨습니까? 올해 한 10월에 6만 전자 됐을 때 삼성전자 좀 샀고요. 자랑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대부분은 해외 주식해서 해외 주식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에어비앤비 6월에 샀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에어비앤비. 예, 그래서 오미크론 쇼크 때 11월에 많이 빠졌다가 요새 조금 반등해서 그래서 올해 중에 개별 종목 매매는 이 두 종목이 제일 규모가 컸었는데 그래도 연말 대선 좀 따뜻해졌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사셨던 가격보다는 올라갔어요? 예, 요번에 플러스가 났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플러스 났습니다. 되는 분들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별것 아닌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에어비앤비 뭐 그건 생각할 수 있는 거지라는 그렇죠. 생각은 드는데 결국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 올해 뭐 전체적인 시장 내지는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에서 뭔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생각나세요? 정말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은 이게 정말 그 기업 상장 공모 증자는 끝이 없다. 정말 저도 뭐 한 올해로 이제 29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1999년 그 바이코리아 펀드 붐 불었을 때 그때 각 그룹들이 정말 무더기로 증자했던 거 이후 네. 거의 22년 만에 올해 내년에 쏟아질 증자 물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돈 좀 잘 벌 때 우리 주주들은 야 이렇게 돈도 잘 벌었으니까 자사주도 매입해서 소각하고 배당도 많이 주겠거니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대기업들은 야 이때가 찬스다 하고서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물량들을 쏟아내는 한마디로 시장의 수요 기반이 좋을 때 물량을 무더기로 파는 정말 무서운 해였고 내년도 아마 상반기까지는 더 많은 물량이 나오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른다 싶으니까 그 오른 가격에서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자금을 유치하려는. 그렇죠.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첫 번째는 IPO. 신규 상장 공모. 예. 네, 이건 예. 뭐 합법적으로 팔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또 물적 분할 해가지고 자회사 상장시키는 방식으로도 또 이게 얼마든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증자를 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 증자도 되게 많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주 인수권이나 혹시 전환 사채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채권인데 채권이라고 발행해놨는데 이게 어떤 주가 수준이 도달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네. 이런 옵션을 붙여놓은 이런 상품들도 되게 많이 발행이 되고 있어서 예. 이 물량들도 정말 뭐 한 해 지나고 나면 집계해봐야 되겠지만 올해가 정말 지난 한 20년 내에 제일 많이 나온 해 같습니다. 다른 나라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가 오를 때는 이렇게 뭐 증자하거나 뭐 IPO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원래 주가 오르면 다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많이 하는데 우리만큼은 안 하는 거고 거기엔 반대 방향이 하나 있죠. 예, 자사주 매입 소각. 소각. 예,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해도 소각하지 않아요.
유용하게 대주주가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백기사한테 팔 때도 있고 백기사라는 건 이제 자기 편 들어주는 외부 세력이죠. 회사 돈으로 회장님 우호 세력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 뭐 물적 분할이든 이런 여러 가지 분할할 때 또 자사주들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우린 주식 수는 늘어나기만 할 뿐 줄어들지 않는 나라라면 미국은 시가총액 늘어난 것만큼 주식 수가 잘 안 늘어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배당하는 것만큼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나오니까 이제 주가는 좋은데 대신에 근로자들 또 정부 입장에서는 불쾌한 게 야, 그 돈을 갖고 좀 투자하고 고용하면 안 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는 많이 한다. 그래서 전체 영업 부문에서 벌어들인 현금의 거의 한 50% 정도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에게 보상하는 게 기본으로 돼 있죠. 물론 2009년 또는 2020년 같은 경제 위기에는 뭐 미국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배당은 주죠. 이게 우리와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배당을 잘 안 해주거나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하거나 하는 이제 우리나라와 뭐 그런 걸 또 열심히 하는 미국은 뭔가 어딘가에서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날 텐데 그냥 미국은 경영자들이 주주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나라 경영자나 대주주들은 참 나빠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서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 경험과 제도 둘 다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먼저 경험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은 어떤 회사가 돈 되게 잘 버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안 하고 배당도 안 줘요. 그러면 아마 M&A 당할 겁니다. 아, 누군가 큰 돈 쌓아들고 와서 그 회사 주식을 다 사들여서. 뭐 대표적인 게 NJR 나비스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오레오 쿠키 이거 브랜드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세계적인 그리고 또 뭐 셀렘 등을 비롯한 또 담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거의 그 현금 창출기, 인출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돈 잘 버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때 당시 경영진들이 유명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터널링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데 회사 밑에 터널 파서 현금 빼돌리는 게 터널링이죠. 예를 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분이 그 명절 때만 되면 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책이 나오는데 가져와 이런데요 그냥. 그게 뭐냐면 100불짜리 현금 봉투 박스 있지 않아요? 네네. 이거를 쫙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골프 치러 나갈 때 회장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비자금 만들어서.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그뿐만 아니라 회사 소유의 골프장도 뭐 엄청나게 많았고, 또 회사 소유의 각종 리조트와 뭐 이런 거 거기에 임원진들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는. 그냥 리조트 가서 즐길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나쁜 일이긴 한데 뭐 이제 그게 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회사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왜 이럴까? 그때 갑자기 KKR이라는 세계적인 3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죠. 그 문 앞에 야만인이라는 유명한 비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평화로운 우리 안쪽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총든 야만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M&A 해버리고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올렸고 팔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일단 주주들 우습게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다. 뭐 지난 2번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삼성물산 모직 합병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또 칼 관련돼 있는 그런 합병들에서 둘 다 지배구조 개선 펀드들이 둘 다 들어왔죠. 하나는 해외, 하나는 국내. 근데 결과가 졌죠. 둘 다 졌죠. 그러니까 뭐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게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사례는 국민연금이었고 두 번째 사례는 산업은행이 들어갔죠. 아무튼 뭐 이게 옳고 그르고를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M&A나 적대적 M&A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그렇게 잘 보상하지 않아도 뭐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더 큰 건데 상속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회장님이 자제분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뭐 최고 세율이 55%, 어떤 때는 65%까지 가죠. 비싸니까. 세율이. 엄청나게 세율이 높으니까 이걸 그냥 세금을 다 물고 해주시는 일부 좋은 분들도 계시죠. 아니, 좋다기보다는 당연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냐 하면 자회사들을 키우죠. 아들 회사를. 뭐
뭐 손자회사도 좋고 아무튼 예. 키운 다음에 한참 키운 다음에 자기 상장돼 있는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하는 회사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떨어뜨리죠. 영업도 안 하고. 수주도 안 하고 영업도 안 하고 비용을 갑자기 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비상장 회사의 기업 가치는 아주 크게 키워서 IPO를 하죠. IPO를 한 다음에 합병. 이런 일들도 되게 많고 두 번째는 이제 더 문제는 뭐 이렇게까지 정교하게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주가가 역사적인 최저가, 역사적인 최저 밸류에이션을 계속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합니다. 주주들이 이제 특히 가치 투자 펀드들이 들어와서 막 속이 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주 사안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각종 조치를 하지만 뭐 압도적인 대주주가 꼼짝도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보통 증여나 상속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로 하니까. 기업 가치를 눌러야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다는. 예,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데다가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 우리나라 경제 제도라는 면에서 당연하게 연결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잘 나가는 재벌 집단, 대기업 집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황에 잘 투자한 회사들이라는 거 우리 느끼잖아요. 불황일 때 투자한다. 그렇죠. 그리고 불황일 때 M&A.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의 M&A 건이라든가 또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플래시 M&A라든가 아무튼 네. 되게 다른 회사가 어려울 때 현금을 들고 있던 회사가 돈을 많이 알짜를 벌죠. 딱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 회사에 현금 쌓이면 배당 안 하고 좀 계속 쥐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유리하죠. 거기에 이제 아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상속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대주주 지분율은 좀 줄잖아요.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나라 64대 재벌기업 집단의 충수 지분율이 3.4%인데 여기에 또 금융종합과세로 세율이 거의 50%죠. 이러니까 이제 100억을 배당한다 그러면 충수한테 3억 4천 가는데 그 중에 절반인 세금을 내면 1억대 중후반 정도의 돈만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이걸 배당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세율이나 이런 것과 미국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죠. 거기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배당을 해도 대주주도 그렇죠. 받아가는 돈이 예. 넉넉하다. 받아갈 때 특히 투자자들의 어떤 그 관련돼서 우리는 이제 2023년부터 양도세 또 중과가 이제 그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손익 상계도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더 나가서 우리도 이제 바뀌겠지만 미국은 퇴직연금 개정 등을 통해서 과세 이전 효과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 배당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의 가치를 올려주는 게 물론 세금으로도 가지만 대체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불황에 대한 공포, M&A에 대한 방어 그리고 상속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회사 돈을 바깥으로 빼지 않으려는 유인이 강하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유출하는 유인이 되게 강하니까 일단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 투자했나 싶은 그런 허탈감을 느끼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시장에 결국 참가자들이 서학개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 보여집니다. 박사님도 그 의견에 꽤 동의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 예,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황이 왔을 때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황이 올 때 되게 좋은 나라거든요. 불황이 올 때 일단 왜 좋은 나라냐면 첫 번째가 환율이 급등해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서학개미 하자 그랬던 게 해외 투자를 해놓으면 달러로 들고 있으니까 물론 뭐 그 나라 주가도 빠질 수 있죠. 그렇지만 환차익이 생기니까 세상이 힘들어지면 예 그때 우리나라를 돌이켜 보면 되게 싼 회사가 많고요. 또 두 번째가 환율이 급등한 다음에 한 반년 1년 지나면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 좋아져요. 네, 여러분 예. 그건 아셔야 됩니다. 환율 상승한다고 바로 좋아지지는 않아요. 기존 계약도 있고 또는 환 변동이 오히려 손실을 가중시키기도 해요. 예. 근데 한 1년 지나면 결국 기업들이 적응하면서 이익 내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고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하는 그러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대부분 불황이잖아요. 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또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싸다, 기업 경쟁력 개선된다, 경기 부양 정책이 있다. 네. 이러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쌀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잣대에서 볼 때 저평가됐고 이건 되게 싸다 싶을 때 뭔가 무너질 때 네, 투자를 하는 게 좋고 환율 높고 반대로 와 내년 좋아요 슈퍼 사이클이에요 호황이에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증자 나오겠군 자회사 상장시키겠구나
배당 수익률 더 떨어지겠네. 이게 너무나 합리적인 가정이잖아요. 이런 가정을 가지고서 분산하자. 그때 차익을 실현해서 분산하자. 뭐 한국 투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분산하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좋은 얘기 나올 때 팔고 좀 어려운 얘기 나올 때 사는 게 구조적으로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셨다면 미국 주식은 혹은 서양 주식은 어느 시점에 사는 게 좋습니까? 미국 주식도 뭐 우리랑 마찬가지인데요. 예. 거기라고 해서 안정적이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나 미국 주식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한 가지만 좀 제가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가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회사라고 해서 사면 이게 되게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앱슨 모빌입니다. 예. 뭐 지난 30년 동안 20년 동안 세계 1위였죠.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애플한테 다 뺏겼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이름값만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것은 이게 나는 어쩌면 제일 마지막 영광의 순간에 막차를 탄 거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이 투자할 때 정말 우리한테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되게 다양해요. 구색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구색이 있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테슬라도 있지만 프록터앤갬블도 있다라는 거죠. P&G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생활용품 만드는. 예, 그렇습니다. 뭐 면도기부터 시작해서 방향제 그리고 세수 비누까지 안 네. 만드는 게 없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난 40년 가까이 연속 배당금 인상 회사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배당이 더 많고 예,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뭐 9.11 테러가 벌어진 해도 배당을 인상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슈퍼 배당주들이 시장에 즐비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회사 몇 가지만 더 하자면 존슨앤존슨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코스트코도 유명하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잘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기업들이 있어요. 이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기업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배당 잘 안 주고 주주들한테 참 그게 보상을 해주는 기업들이 없는 건 아닌데 예. 드물다라는 거에 비하면 미국은 굉장히 많고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는 한번 성장해서 크게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불황이 오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려운 기업들이 좀 있는 반면 예. 미국 시장에 가면 전 세계 소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적인 힘들을 행사하는 브랜드 파워가 엄청 좋은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벌써 딱 우리는 디즈니랑 코카콜라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종류가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왜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리냐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보유 주식 1위 테슬라, 2위 애플, 3위 엔비디아, 4위 구글. 네.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 지금 기술주에 기술주에만 올인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좋죠. 올해야 좋죠. 근데 이 회사들도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 그 잃어버린 12년 기간 때는 뭐 아마존 같은 회사는 고점 대비 92%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은 참 아름답고 좋지만 이 회사를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되게 다양한 종목들에게 분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구색이 굉장히 다양한 푸드코트 같은 곳이니 뭐 하나만 먹지만 그렇죠. 말자. 분산해서 아니 뭐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분산해 놓으면 이거 되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일 수도 있다. 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저런 투자 조언도 좀 해주셨고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올해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안 좋았고 뭐 서양 주식 시장이 좋았다면 특히 미국 또 이제 좋은 데는 다시 또 쉬던 데는 좋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보다 미국 시장이 낫겠죠. 예. 왜 그러냐? 이러면 뭐 별게 아니라 기축통화 국가가 금리를 인상할 때 마음 편한 나라가 세상에 없죠.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하니 상대적으로 불편하죠. 미국이 편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의 금리가 그렇게 인상된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한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기축통화고 저 나라는 불황에도 강한 통화인데 금리까지 더 주네 하면서 돈들이 미국 갈 가능성도 가겠죠. 있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은 대부분 기업들에게 다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 덜 힘든 지역이 어딜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고민할 수 있어서 미국 시장이 그래서 지난 한 여름 이후부터는 미국이 이렇게 독주하는 이유가 예. 그때부터 미국 연준이 그 분기마다 내년 금리 전망하는 점도표라는 걸 발표하는데 예. 한 명씩 늘더니 결국은 과반수 이상이 내년 금리 인상에 찬성한 건 물론 네. 금리 3번, 4번 인상으로 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이고
내년은 이거 금리 인상이고 달러 강세다. 네. 이런 기대들이 좀 부각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뭐 채권이든 근데 채권보다는 지금 주식이 더 매력 있어 보이니까.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빠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좋으니까 주가 좀 조정받으면 우량주 사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내년에는 달러의 강세 속에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나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에 이어서 그렇게 봅니다. 환율도 꽤 지금보다도 더 오를까요? 1,200원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저는 1,200원은 뭐 갈 수 있다. 근데 그 근처에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변동하지 예전처럼 지난해처럼 뭐 1,300원 또 그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00원 이렇게 가기에는 일단 우리 서학개미들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해서 환차익 나면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니까 이런 두 가지 면을 고민하면 환율은 상승하는데 좀 많이 급등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두루두루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요즘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 뜬다는 건데 셀프 스토리지면 이게 그 개인 창고? 그렇죠. 개인 창고. 내 짐 그냥 갖다 놓는 그 창고. 네. 그거를 빌려주는 업이 뜨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뭐 작게는 뭐 벽장 크기부터 뭐 자동차 차고 크기부터 아니면 아주 안방 넓이만한 그런 정도까지 크기는 다양한데 예. 그렇게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넣어놓고 싶은 보관해야 할 짐을 거기에 예. 보관하는 거죠. 왜요? 왜 갑자기 이런 짐 보관소가 필요해졌어요? 이게 지난해 미국 경제가 모두 락다운이 되면서 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집안에 이제 일을 할 공간, 홈 오피스라고 그러죠. 이런 네. 공간이 또 필요해졌고 운동하러 헬스장에 못 가니까 집안에 이제 체육관을 만드는 사람도 크게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넓은 집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침대방이나 뭐 창고에 있던 짐을 다 빼고 그 공간을 뭐 사무실로 꾸몄었기 때문에 기존의 짐을 보관할 개인 창고가 필요해진 거예요. 예. 그리고 학교 기숙사나 아파트에 살던 뭐 학생들도 뭐 원래는 방학 때도 그랬긴 했지만 이번에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집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 짐을 맡길 곳이 필요하니까 개인 창고를 이용하는 것도 있었어요. 기숙사 방은 빼야 되고 굳이 월세 낼 일 없으니까. 네. 짐은 어디다 둬야 하니. 그렇죠. 그래서 현재 미국인 10명 중에 1명은 개인 창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2018년과 2019년을 합쳐서 5%가량의 창고가 늘었는데 네. 지난해에만 3.8%가 더 생겼어요. 개인 창고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4대 개인 창고 업체들은 각각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유 창고의 95%에서 97%가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임대료도 급등했는데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가 완만해지긴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겠어요. 그 창고 임대해주는 업체들은. 그렇죠. 이게 신용 직불카드 사용 그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11월 월 평균 개인 창고 비용이 약 $156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5년 만에 최고치라 그래요. 한 달에 한 20만 원쯤 내는 거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그래서 개인 창고 업체들이 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곳이 몇 곳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들이 지난해 락다운 이후에 뭐 이커머스나 뭐 부동산 관련주보다 훨씬 큰 폭의 아웃퍼포밍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투자자들이 처음에 팬데믹이 왔을 때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2020년 3월쯤에는 이 사업이 이제 호황이 될 줄 모르고 주식을 많이 팔면서 개인 창고 회사 주식. 네, 그래서 예. 그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이제 4, 5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작년 3월 대비 종목에 따라서 뭐 네. 70%에서 2배까지 주가가 올라 있습니다. 여기도 올랐군요. 네. 웬만한 회사들은 다 2배는 요즘은 올라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예. 부동산 뭐 전문 헤지펀드 같은 뭐 크고 작은 투자자들이 이 개인 창고 지분 투자에 몰리기도 했어요. 예. 네, 이들이 개인 창고를 좋아
좋아하는 이유는 뭐 호텔이나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인력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 뭐 상가나 사무실처럼 이렇게 몇 년씩 장기 계약을 하면 그 임대료를 올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동산보다는 임대료를 올릴 기회가 많으니까 네. 이런 점들 때문에 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이 창고 한 칸 쓰시는데 가격이 10,000원 올랐어요. 그러면 그냥 내니까 네. 기분은 좀 안 좋으시더라도 그렇군요. 중국 이야기 좀 해보죠. 요즘 중국은 헝다그룹 사태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고 들어서 네. 어쩐가 싶었는데 의외로 그러다 보니 부동산 말고 다른 것에 투자가 좀 몰리는 모양이에요. 네. 어디에 투자가 몰릴 것 같으세요? 부동산이 아니면 네. 주식도 뭐 중국 주식들은 요즘 또 들썩들썩하니 뭐 불안하기도 하고 네. 뭐가 있을까요? 금? 의외의 곳이에요. 뭐 어디다 투자합니까? 바로 중국인들이? 명품 시계입니다. 시계. 네, 명품 시계. 이게 부동산이 그 1990년대 후반에 이 중국 주택 시장이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자유화가 되면서 네. 부동산 시장이 좀 크게 성장했었죠. 그래서 부동산 하면 뭐 부유층을 위한 투자의 장이다 이렇게 여길 만큼 호황이 계속됐는데 지금은 헝다 같은 그 부동산 개발사 파산을 이유로 돈을 떼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네. 시장 전반도 얼어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주택의 관행이었던 선분양이라는 개념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이미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으로 집값을 뭐 대폭 내리지 않는 이상은 당장 집을 살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요. 그건 그렇고. 네, 그래서 대체 투자처로 찾은 것이 뭐 롤렉스나 파텍 필립 같은 뭐 최대 뭐 억대에 이르는 시계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시계를 구입한 뒤에 몇 년이 지나서 되팔면 그 가치가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뭐 일례로 뭐 롤렉스 인기 모델이 뭐 서브마리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 중국 내 중고 시장에서 그 원래 가격의 5배까지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시계가 네, 근데 원래 가격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다시 되팔게 되면 뭐 5천만 원에서 2억 5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시계는 매우 정확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죠. 1초도 안 틀리나 봅니다. 1년에. 네,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요인도 있어요. 이 바로 휴대성인데 네. 중국이 개인의 해외 송금이 연간 5만 달러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예. 뭐 물론 유학으로 가는 교육비 이런 건 다 제외긴 한데 이 시계의 경우에는 손목에 차거나 뭐 아니면 가방에 넣거나 휴대가 간편하니까 해외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2억에 사서 네. 해외에서 더 비싸게 팔면 좋지만 네. 해외에서 한 1억 5천쯤 하는 거라도 중국에 있는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한 5천만 원 쓴 거로 생각하면 빼돌릴만 하다 이거죠. 중국 안에 있다가 재산이 사라지던가 세금 내는 거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더 예전에는 이거는 조금 뭐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그 외화를 반출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홍콩에 가서 예. 신용카드로 플라스틱 시계를 사요. 그런데 예. 플라스틱 시계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비싸네요. 그러니까 카드를 긁고 예. 플라스틱 시계 뭐 한 10,000원짜리를 받은 다음에 현금으로 그거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외화를 이렇게 반출하기도 했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네, 그러기도 했었는데 가게 주인이 어차피 1,000만 원이라고 긁으면 며칠 후에 신용카드 회사가 1,0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네. 자기는 10,000원짜리 시계 하나 주고 네. 한 900만 원 현금으로 주고 그렇죠. 본인이 한 100만 원 먹는 거네요. 또 그런 방법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야. 지금은 이제 휴대 시계를 딱 차고 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외신에 담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통관할 때도 이 세관 관리들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일일이 알기 어렵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인천공항 세관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던데 중국은 모르시나 봐요. 저는 요즘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비싼 시계도 비싼 시계지만 네. 요즘은 위스키 아 그렇죠. 뭐 혹시 뭐 무슨 뭐 30년? 예, 예, 예. 그런 건 좋은 술 아니고 네. 그건 그냥 마실 만한 술이고 그냥 수천만 원 하는 위스키부터 뭐 수억 원 하는 위스키가 많다는 거예요. 네, 위스키 투자도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그거 들어올 때는 공항 세관 직원님들이 잘 모르신답니다. 아, 술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럼 그냥 마트에서 싸길래 그냥 사왔어요. 뭐 네. 그런가? 아무튼 이런 영향으로 올해 10월까지 중국의 그 스위스 시계 수입량이 예. 전년 대비 40%가 늘었어요.
근데 이 중국은 지난해부터 그 스위스 시계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 홍콩을 제치고 1위입니다. 그 명품 시계를 사려는 중국인들, 네. 그거 사서 이제 해외로 차고 나가면 돈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수요로 괜히 사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런 중국인들이 많다는 건데, 이게 그냥 빼돌리는 목적이에요? 아니면 장기 투자도 되겠어요? 자꾸 이런 게 수요가 많으면 그럼요. 점점 값이 올라갈 테니. 네, 사실은 뭐 빼돌린다기보단 대체 투자의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분간은 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게 그 되팔 때 가격이 중국 내 리셀러들의 의견입니다. 홍콩의 한 컨설팅 업체가 지난 10월에 연간 가구 소득이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 되는 중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응답자의 88%가 향후 1년 동안 평균 한 9천만 원인 명품 시계 구입, 뭐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예. 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원래 이런 명품 구매 같은 거는 중국인들이 유럽 현지에서 구매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해외여행 제한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국내에서 사는 걸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유럽 다수의 명품 브랜드들이 지금 중국 내 소매업을 확대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스위스 시계 산업은 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딜로이트가 낸 보고서를 보니까 이 설문에 응답한 스위스 시계 기업 임원의 57%가 중국 내 강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고 37%의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예. 답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명품 시계를 사는 걸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 나라 문화이거나 유행이거나 그런 것 같아서 이걸 뭐라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듯해요.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 브랜드들에 보면 저 나라는 왜 그렇게 가방을 많이 사? 뭐 이런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면서요. 제일 비싸고. 네. 다른 얘기 좀만 해보죠. 네. 퀵커머스? 네. 이게 그러니까 보통 동네 뭐 가게나 편의점에서 휴지 하나, 사이다 한 병 좀 배달해 주세요 하면 네 하고 배달해다 주는 네. 그런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있기는 하다고 들었고요. 네, 있죠. 이게 유럽, 캐나다, 인도, 이집트, 미국 다 확산 중이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 매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배달 어플 보면 뭐 1시간 안에 식료품이나 생필품 배달해주는 서비스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만두 빚는다고 마트에 가서 속재료 다 사왔는데 네. 만두 피를 안 사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두 피를 금방 받았거든요. 그거 사러 다시 가기에는 너무 늦고 네. 그래서 예. 동그랑땡 먹을 뻔하다가 만두 먹게 돼서 참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서비스를 퀵커머스 또는 알파벳 Q를 써서 큐커머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확산 중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배달용 식료품만 모아놓은 매장이 있고 여기에서 배달 직원들이 주문 들어온 품목들을 카트에 일일이 담은 다음에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매장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배달 직원들만 들어가는 매장인데 예. 이거를 다크 스토어라고 그래요. 어두운 상점. 그렇죠. 일반 소비자로부터 숨겨진 어두운 상점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또 다른 별명으로는 고스트 스토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장을 대신 봐주는 배달원들도 피커, 그러니까 집어드는 사람 피커라고 네, 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업체들이 보통 15분 내로 초고속 배달을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빠른 빠르네요. 거예요. 미국에만 지금 16개 정도의 큐커머스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 대부분 그 벤처 캐피탈의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뭐 블랙스톤 등 굵직한 사모펀드들이 네. 미국의 큐커머스 업체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다크 스토어 매장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거 하는 업체가 이름이 뭐예요? 이런 가는 업체들 굉장히 많은데 네. 뭐 대표적으로 뭐 고퍼프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네. 근데 여기가 좀 뜰 것 같으니까 투자를 많이 받는다. 네. 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마 습관되면 이제 네. 동네에서 장사하는 매장들은 영향을 받겠군요. 손님들이 아유 이거라도 하나 사러 가야지 하고 이제 슬리퍼 끌고 나와서 사시던 그 가게들은 안 가고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하셨던 그 고스트 스토어 내지는 어두운 그 상점 다크 스토어 거기 가서 배달원들이 집어다 배달해 줄 테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다크 스토어를 통한 그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동네의 기존 오프라인 상권과 커뮤니티는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면이 생기는 거죠. 예. 뉴욕시에서 이 다크 스토어가 지역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배달 산업 확장을 제한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또 이 배달할 때 뭐 스쿠터나 자전거, 자동차 이용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도심 교통체증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고 또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 되니까 네. 직접적인 그 상호작용이 감소하면서 그 커뮤니티 라이프의 쇠퇴 이런 장기적인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런 배달이 너무 뜨니까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나 뭐 음식 배달 업체 같은 곳도 자신들만의 그 다크 스토어 경쟁 플랫폼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음식 배달 업체가 이 서비스 같이 하더군요. 맞습니다. 거의 뭐 양대 산맥이 다. 네. 그래서 이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마저도 대형 기업에 좀 먹히고 뭐 빼앗기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음식 배달하는 분들의 인프라를 갖고 있을 테니 음식 배달 앱은 네. 이거 뭐 쇼핑도 좀 해다 주세요 하면 그냥 가는 길에 사도 되고 네. 시너지도 또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만두피 하나 시켰는데 배달비 얼마나 받던가요? 그래도 일정 금액 이상을 해야 돼서 네. 주스도 좀 사고 뭐 그랬습니다. 배달비는 내시기 싫어서. 맞아요. 배달비, 주차비 이런 게 사실 큰 돈 아니더라도 굉장히 아깝죠. 네. 자, 어혜진 소장님,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의 글로벌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